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직장맘입니다. 남편하고는 어느덧 12년을 살았는데요. 여전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는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둘이 베스트 프렌드처럼 잘 놀거든요. 오죽하면 아들 둘이 엄마 아빠만 재밌는 것 같다고 심술을 부릴 때도 있는데, 제가 원래 결혼을 하게 되면 때론 애인 같고 때론 친구 같은 그런 남편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게 뭐 어렵나? 하며 남편이 그런 사람이 되어줬는데요. 그렇다 보니 저희 둘은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저는 결혼 시작부터 시댁, 아니 시어머니랑도 사이가 굉장히 나빴는데도 남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인데요. 이러니 제가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경제 개념이 없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셨는데요. 저는 살면서 그런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티끌 모아 태산을 몸소 실천한 어린이였고, 대학 시절부터 적금이며 펀드, 주식 같은 것도 꾸준히 하면서 돈 공부도 제법 많이 했다 자부하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살림을 맡기면 제가 다 말아먹을 거라고 저를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똥멍청이로 아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13년 전, 제가 결혼 준비를 한참 할 때부터의 일인데, 그때 저랑 남편은 연애 2년 차로 한참 좋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훨씬 연애를 길게 한 서방님이 자기네들은 이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저랑 남편은 결혼을 누가 먼저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장남이 있는데 어떻게 차남이 먼저 장가를 가냐며,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니니 형이 먼저 가야 한다고 서방님 결혼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저희는 졸지에 서방님의 결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에게 조금 이르긴 하지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듣기로 동선의 부모님께서 결혼하지 않을 거면 이제 그만 헤어지고 선을 보라고 한 모양이었는데요. 서방님과 동서가 연애 7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인 건지 아니면 자기 동생이 결혼 얘기를 꺼내니 자기도 하고 싶었던 건지,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도 결혼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기에 결혼 생각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기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다만 이렇게 등 떠밀리듯 결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결혼을 서두르는 거 아니냐고 걱정이 많으셨죠. 하지만 그때도 남편이 나서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할게요. 전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정화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요. 결혼도 다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어쩐지 지금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제가 정화 완전히 여왕님처럼 떠받들고 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정화 말이라면 무조건 할게요. 이봐, 자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무슨 독재도 아니고 뭘 그렇게 우리 딸한테 충성을 맹세해. 그러지 말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게.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사위 잘 얻었다고 생각하시게 해드릴게요. 어머 여보, 이 친구가 자신감이 아주 넘치네. 자네는 뭘 믿고 그렇게 자신이 있나?
둘이 아직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지금이야 좋은 감정만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좀 신중했으면 하네. 저 지금 아주 신중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외람되지만 오래 만나서 결혼하면 다 잘 사나요? 저는 사계절 다 정화랑 보내봤고요. 지금은 아주 좋은 감정만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일 때 결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둘 정말 잘 살 겁니다. 제가 아주 잘할 거니 걱정 마시고 저 믿어주세요. 엄마, 아빠, 나도 생각보다 빨리 하는 결혼에 걱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나도 나이가 있고 현석 씨는 나한테 결혼까지 하고 싶은 남자였어. 딸이 좋다는데 그냥 좀 허락해주면 안 돼? 우리가 잘 사는 걸로 보답하면 되잖아. 지금이야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결혼은 꿈이 아니야. 현실이라고. 지금은 둘이 좋은 것만 봤으니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결혼하면 생활을 해야 하니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 그때 가서 이건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모르기라도 할 거야? 그럼 엄마 말에 의하면 우리 결혼 전에 동거부터 해야겠네? 뭐야? 너 지금 엄마 아빠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다 큰 처녀가 동거라니. 그렇잖아. 1년을 만나든 10년을 만나든 엄마 말처럼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럼 우리 3달 정도만 같이 살아보고 다시 결정할게. 그럼 되는 거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지만 나랑 네 아빠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우린 옛날 사람이라고. 그리고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른다며. 아유, 여보, 그만해. 제가 우리 말을 들을 것 같았으면 동거 얘기까지 하겠어. 그래, 둘이 좋아 죽겠으면 해라 해. 정말? 허락했다. 맞지? 그래, 이게 허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동거시킬 수는 없으니 하라고. 대신 나중에 딴 말하지 말어. 너랑 자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잘 살아야 해. 내 말 명심해라. 장모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결혼했는데 생각했던 거랑 다르면 그냥 제가 맞춰서 다르게 살면 됩니다. 저 그럴 작정으로 여기 온 거예요. 헐씨고, 자네는 그렇게 내 딸이 좋은가? 나는 아무리 봐도 우리 딸한테 그런 매력은 못 느끼겠는데. 아빠! 아닙니다, 장인어른. 정화 같은 여자는 아무리 찾아도 없죠. 어떻게 이런 여자를 안 좋아할 수가 있나요? 여보, 당신 말이 맞네. 나 방금 팔에 닭살 돋았어. 그래, 해라 해. 그렇게 좋다는데 어쩌겠나. 대신 우리는 자네 집에서 하는 만큼 똑같이 하겠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양과 똑같이 해서 결혼 진행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방금 자네게 한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잊으면 안 되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나 정말 참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희 집에서 허락이 떨어지고 저희는 급하게 시작하긴 했지만 결혼 준비를 서둘렀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신혼집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랑 남편은 각각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둘 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보증금이 있었는데 제가 발품을 팔아보니 조금 허름한 아파트긴 했지만 대출을 좀 받으면 제가 눈여겨본 동네의 아파트를 매매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였는데 연식이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아파트긴 했지만 그게 어디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월세든 전세든 쫓겨 사는 것보다 구축이라도 내 집을 갖고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히나 그 동네는 오래전부터 재개발 소식이 많아 평소에도 관심이 많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자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매매가가 2억 후반이었는데 평수가 작은 거긴 했지만 이 가격에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에게 장황하게 이 설명을 했는데요. 남편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전적으로 집 문제는 맡겨줬어요. 그리고 저는 더 고민할 것도 없어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을 깨고 그 돈으로 아파트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물론 집 매매 계약은 저희 부부 공동 이름으로 했죠. 나중에 등기 칠 때도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할 생각이었고요. 두 사람이 살던 집들 보증금 빼서 잔금을 치를 예정이고 또 대출금도 저희 둘이 같이 갚아나갈 예정이니 명의는 두 사람이 똑같이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처음엔 별 생각이 없다가 자기 앞으로 집이 생긴다는 사실에 많이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건 뒤늦게 저희가 신혼집을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님이 저를 급하게 호출하시면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제가 진행한 아파트 계약을 엎으라고 성화를 부리셨는데 그때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야, 내가 현식이한테 들었는데 너 대출 받아서 집 산다고? 네, 마침 좋은 매물이 나와서요. 아, 설아, 니들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인데 무슨 집을 사? 내가 돈이 많아서 산다고 하면 말리지도 않아. 돈이 없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면 그게 맞는 거니? 너는 살림 시작도 하기 전에 빚부터 지고 시작하고 싶어?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둘 다 월세 내고 있는 돈이 있어서요. 그 돈이면 대출금이랑 이자 갖고도 남아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도 어차피 보증금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집을 사는 게 이득이거든요. 이득 같은 소리 안 해. 나이가 빠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구식 아파트라며. 넌 그런 집을 사고 싶니? 살 집이 있고 사면 안 되는 집이 있는 거다.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외람되지만 저도 충분히 알아보고 자신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 동네가 몇 년 전부터 지하철역 생긴다고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이것저것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왔고요. 아무튼 분위기가 좋아요. 됐다. 호황된 꿈꾸다 패가 망신하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됐고 가서 계약 없던 일로 하고 와라. 사정 얘기해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 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긴. 둘이 합친 보증금으로 돈에 맞춰서 월세든 전세든 구해서 살면 되지. 네가 괜히 아파트 병 같은 게 걸려서 그런데 요즘 빌라는 보증금 그렇게 높지도 않다. 어머니, 요즘 빌라도 예전 같지 않아요. 좁아 터진 빌라도 서울에만 있으면 보증금이 몇 억씩 한다고요. 누가 서울로 얻으래? 돈에 맞추라고 했잖아. 그럼 어디 수도권 지역으로 알아보면 되잖아. 요즘 지하철이다 뭐다 좋아졌는데 어디든 못 살겠니? 어머니, 그건 좀... 저도 현석 씨도 너무 고생해요. 저희가 일주일에 5번을 출근하는데 길에 시간을 버리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빚 없으면 그만이지. 넌 빚이 있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피마르게 하는 줄 알아? 나는 카드도 빚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괜히 할부다 뭐다 돈 쓰게 만드는데 너도 이참에 카드도 비상용으로 하나만 남겨두고 다 없애라. 저는 막무가내로 자기 할 말만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걱정하셔서 하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너무 명령조로 말씀을 하시니 저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제가 나이 30이 넘었는데 사리 분별도 못하는 취급을 하시니 그건 정말 참기 어려웠는데요.
제가 겨우겨우 참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돈개념도 없는 한심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초반에 잘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아 저는 이미 계약금을 냈고 물을 생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시어머님이 도끼 눈을 뜨시고 지금 자기 성질 건드리려며 무섭게 다그치셨어요. 너 지금 내 말이 우습냐? 어떻게 돼 내가 시집도 오기 전에 싫다는 말이 나와? 그럼 싫은 걸 좋다고 해요, 어머니? 신혼집 문제는 당사자인 저랑 현석 씨한테 맡겨주세요. 저는 그럼 그런 줄 알고 이만 가겠습니다. 뭐야? 너 당장 돌아앉지 못해? 저는 시어머님 목청이 쩌렁쩌렁 울리는 가운데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호출에 저 혼자만 시댁에 갔던 거라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방금 들었던 말 그대로 전했는데요. 제 용건은 간단했어요. 나는 절대 양보 못하니 자기 엄마 말 듣고 싶으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면서 자기는 자기 엄마랑 등 돌리고 살더라도 무조건 저랑 결혼할 거라고 했는데 유치한 건 알지만 그게 기분이 썩 나쁘지 않더군요. 솔직히 저랑 같이 살 남편만 제 편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댁에서 나빴던 기분도 금세 풀렸고 시어머님이 어떻게 나오시나 두고 볼 작정이었는데 그 뒤 시어머니와 저는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여야만 했어요. 시어머님은 무조건 자기 말이 맞고 또 법이라는 듯 저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했는데 하물며 혼수를 하는 것도 자기가 사라는 걸 사라고 저에게 명단과 가게 이름을 적어서 그걸 사진 찍어 저에게 보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명단 속의 물건을 하나도 사지 않았고 이왕 처음 시작하는 살림 평소 갖고 싶거나 큰맘 먹고 사야 하는 것들로 채웠는데 시어머니는 저더러 쓸데없는 낭비만 한다면서 제가 집안을 말아먹을 거라고 악담을 퍼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당처자가 쓸 건데 왜 시어머님이 사라는 대로 사야 하냐며 제 의견을 굽히지 않고 말했는데요. 저는 졸지에 싸가지 없는 애로 완전히 찍혀버렸죠.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건 뭐였는지 아세요? 그 정도로 제가 싫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할 만도 한데 시어머니는 그 얘긴 절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옆에서 내내 지켜보던 남편이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제 편을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당신 아들 등짝을 후려치며 너 지금 벌써 제 편 드는 거야? 이런 후레 자식 같은 이라고? 너 내 앞에서 제 편 들기만 해? 라고 성과를 내셨는데 그때부터 완전 저랑 남편 그리고 시어머님이 앙숙 중에 앙숙이 되어버렸죠. 얼마나 저를 미워하셨냐면 시어머님은 제가 드린 예단비 봉투를 말 안 듣는 며느리 돈 필요 없다며 바닥에 패대기 치셨어요. 사실 그것도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었고 나중에 뒷말 나오는 게 싫어서 최소한으로 한 거였는데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 얼른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서 챙겼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더 울그락불그락해지셨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시어머니도 그냥 기싸움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와중이니 결혼하는 것에 있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봉투를 안 받겠다는 의미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저도 확실하게 알아야 더 진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서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니? 누가 결혼하지 말래? 나는 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뿐이야. 어른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말을 들어야지. 네가 벌써부터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어떡하자는 거니? 너 그러다 집안 거덜낸다. 네가 산 그 쓰러져가는 아파트도 그래. 누가 그 돈으로 그런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을 사니? 차곡차곡 모아서 새 집을 사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하니? 아님, 내가 너네 결혼하는데 1,000만 원밖에 못 해준다고. 너 일부러 그러냐?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뭐라고 했나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 세상은 돈 차곡차곡 아무리 모아도 새 집 못 산다고요. 집값이 나날이 오르는데 어떻게 빚도 없이 집을 사나요? 그리고 제가 8, 90%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30% 정도만 받겠다는데 요즘은 이 정도 대출이면 선빵한 거예요. 그래 엄마. 요즘 영 끌한다고 하잖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 세상인데 우린 겨우 30%야. 정화가 다 알아보고 하는 건데 엄마가 왜 그래? 뭐야? 너 지금 내 앞에서 또 제 편 드는 거야? 하물며 이제 막 살림 시작하는 쟤보다 내가 무식하겠니? 그래, 너 말 잘했다. 그 영끌한 애들 앞으로 어떨 것 같니? 다 돈 날려 집 날려 길거리에 나 앉을 거야. 군소리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내 말 들어. 아니면 니네 친정에서 부족한 만큼 달라고 하든가. 그건 아니죠. 저희가 살 집이고 앞으로 저희가 갚아 나가면서 사는 게 맞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저희 집 얘기가 나오나요? 그리고 계약도 엎을 수 없어요. 이미 중도금도 냈고 이젠 물을 수 없는 상태라고요. 행여 이 결혼이 엎어진다고 해도 저는 그 아파트 살 거예요. 너 정말? 기어코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그래. 그럼 나는 니들 결혼식에 안 가마. 어디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해보자. 엄마. 여보, 아무리 그래도 장남 결혼식에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나? 당신은 못 봤어? 쟤들이 쌍으로 나를 무시하잖아. 그런데 내가 거기 앉아서 하하호호 웃고 있어? 일 없다. 똑똑한 니들이 알아서 하고 살아. 나중에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마음 같아서는 이 결혼 내가 엎어버리고 싶지만 현우 결혼시켜야 해서 내가 참는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님이 왜 그렇게 제가 집을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땐 이런 집구석에 시집을 가도 되는 걸까? 심히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때 제 흔들리는 마음을 남편이 붙잡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저더러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저를 밀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이 어떻게 나오시든 상관하지 않고 제가 생각한 대로 아파트 매매를 끝내고 결혼식도 올렸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은 정말로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없었던 일은 당신은 오지도 않으셨으면서 서방님한테 얘기해 축의금은 모두 회수해 가셨다는 건데 그 사실을 안 남편이 표정 관리가 안 될 만큼 많이 당황했어요. 그 축의금 하면은 남편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봉투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상의도 없이 모조리 가져가 버려서 나중에 남편이랑 서방님이 대판 싸우기도 했었죠. 저희 서방님이 원래 자기 엄마 말이면 고지곧대로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말 안 듣고 고집센 장남보다 시어머니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서방님을 더 많이 예뻐하셨는데 서방님도 그런 예쁨 받는 게 좋았으니 무조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마보이였어요. 그러니 자기가 결혼하고 싶지만 형이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자기 엄마 말에 수긍했겠죠.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 예약할 때 각자 손님 비용은 축의금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결제를 해야 하는데 신랑 쪽 축의금이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돈도 저희 쪽 축의금에서
모두 결제했는데 남편이 더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괜찮다며 이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좋게 말했죠. 저희 엄마는 차마 그런 말까지는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원래 저희 엄마가 감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보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행히 저희 쪽 축의금은 부모님 쪽 손님이 압도적으로 많아 결혼식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았다고 했는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확인해 보니 남은 돈은 제 통장에 들어와 있더군요. 원래 결혼식 때 받은 돈은 전부 빚이라 돌려줘야 하는 거라며 갖고 있다가 그 사람들 경조사 있을 때 주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결혼하자마자 일어났으니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아니 시댁 사람들과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 역시 시어머니가 정말로 결혼식에 불참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많이 놀라있는 상태였는데요. 솔직히 그런 말을 협박하듯 하는 사람은 많아도 실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저도 저지만 저희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청첩장을 받은 분들은 다 혼주가 둘인 걸 알고 있는데 시아버님만 덩그러니 자리에 앉아 계시니 뒷말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경 쓸까 그런 말들을 일절 전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많이 속상했고 이런 결혼을 시키는 게 맞는 건가? 시어머니한테 화가 났다고 나중에 털어놓으셨죠. 자기가 장남 먼저 결혼해야 한다고 등 떠밀 때는 언제고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내가 아주 해명하고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 사돈네가 이혼하는 거냐? 아니면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가 싸웠냐? 그것도 아니면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시위하는 거냐? 나중엔 무슨 얘기까지 나온 줄 알아? 사위가 친아들이 아닌 거 아니냐고 하더라. 내가 정말 네 시어머니 때문에 대인관계 다 끊을 판이었어. 정말? 우리 엄마 많이 힘들었네. 그런데 왜 그때는 아무런 말도 안 했어? 그런 소리를 왜 하냐? 어차피 네 속도 속이 아닐 거고 내가 거기에 더 얹어봤자 기분만 나쁘잖아. 지금이야 다 지나간 얘기고 우리 딸 선택이 맞았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저희 엄마는 제가 신혼집을 아주 좋은 가격에 팔고 용산으로 이사를 오게 될 때 비로소 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망한다고 그렇게 악담을 하더니 제가 신혼집으로 샀던 아파트가 저희 결혼하고 6년 만에 재개발이 되어 거의 5배 가까이 오른 금액으로 팔자 많이 놀라시고는 저에게 6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직접 하셨어요. 핸드폰에 시어머니라고 떴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제 핸드폰에 시어머님 번호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만큼 저는 시어머니와 따로 통화한 적도 없고 또 시어머님이 저희 결혼식에 오시지 않은 후로 저도 남편만 시댁에 보내고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는데요. 피차 불편한 사람들끼리 안 보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당신을 이겨먹으려고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셨고 제가 아이 둘을 낳을 동안에도 산부인과며 아이 돌잔치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남편한테는 애기 보고 싶으니까 애기만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는 우리 얼굴 본 지 한참 됐지? 현석이한테 얘기 들었다. 니네 집 이번에 많이 올라서 팔고 이사 간다며? 정말 잘 됐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오랜만에 밥이랑 같이 먹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건 농담이지만 시어머니 얼굴 본 지가 한참 지나서 그새 시아버님이 새장가를 가셨나 할 정도로 시어머님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엔 제 고집대로 해서 제 말이 맞았다는 게 증명되었으니 시어머님도 더는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토를 달지 못하셨어요. 이런 말 유치한 건 아는데 시어머님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하셨으니 제가 이긴 셈이 된 거죠. 그리고 돈이 좋긴 좋은 건지 그 후로는 주말이면 저 힘드니 시댁에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시거나 또 아들 둘 키우느라 직장 다니느라 힘들다고 반찬을 보내시며 또 연휴라도 있으면 아예 애들만 시댁으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좋았어요.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가 먼저 시댁에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렇게 나오시니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저희 시댁에서 유일한 근로자인 시아버님 벌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만 원씩 시어머니한테 생활비에 보태시라고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땐 제 나름대로 동서 못까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돈까지 받은 시어머니는 완전 저를 떠받들 듯 잘해주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게 된 계기가 서방님네 결혼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서방님네가 결혼하기에 앞서 제가 시어머니랑 집 가지고 신랑이 하는 걸 모두 본 동서는 미리부터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자기 결혼식에도 시어머님이 오지 않을까봐 시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대출 없이 빌라 전세를 얻어 결혼을 했는데요. 사실 동서도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고 했을 때 관심이 많았거든요. 하물며 동서는 돈도 저보다 제법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동서가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취직을 해서 돈을 꽤 모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어머니랑 그 신랑이를 하는 걸 보고는 마음을 접었다고 했어요. 아니, 자기 엄마 말이라면 꿈뻑 죽는 서방님 때문에라도 대출의 대자도 꺼낼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옆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제가 나서서 동서도 시어머니랑 싸워라. 결혼식에 참석 안 하면 어떠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선택을 하는 동서가 안타깝게 그지없었는데요. 그때 당시 동서는 결국엔 돈에 맞춰 신축 빌라 전세로 들어갔어요. 저희처럼 빚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작 자체가 저는 집을 샀고 동서는 남의 집에 살고 있으니 나중엔 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순진하게 돈을 더 모아서 수도권 9억이라도 집을 사겠다고 했는데 그 역시도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다 해결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는 사이 제가 살던 낡아 빠진 아파트는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게 확장되면서 낮이고 밤이고 부동산에서 저희 집을 팔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팔지 않고 버텼어요. 그리고 둘째를 가졌을 때 재개발 확정이 났고 집값은 더 뛰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큰애가 유치원을 갈 때 저는 집을 팔고 아까 말한 용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대출은 있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먼저 대출보다 조금 더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동서가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대상은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화살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형님, 좋으시겠어요? 앉은 자리에서 도대체 얼마를 버신 거예요? 글쎄, 근데
이사하고 다시 대출받고 따지고 보면 똑같아. 에이, 뭐가 똑같아요. 집이 달라졌고 집값이 달라졌는데. 형님은 부동산에 소질이 있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게, 동서도 그때 나처럼 집을 사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후회하면 뭐하나요? 배만 아프지. 저는 시간을 돌려도 어머님 무사워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머니 성격도 그렇지만 저희 그이도 제 말보다는 자기 엄마 말만 맹신하는 거. 그러게, 동서가 가운데서 많이 힘들겠다. 형님은 좋으시죠? 아주버님이 딱 형님 편만 드시잖아요. 저희 남편도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었으면 저도 형님처럼 집 사서 돈 벌었을 텐데. 저는 남자 보는 눈이 없나 봐요. 뭘 또 그렇게까지.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살던 집 전세 계약 끝나면 집 사. 이제 어머니도 대출받아서 집 사는 거 괜찮다는 거 아셨으니 별말 안 하실 거야. 저는 괜히 저한테 투덜대는 동서였지만 지속도 오죽하면 저렇게 삐딱하게 굴까 한 번은 참아줬어요. 저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배가 아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2번은 참아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는 중 시아버님이 환갑이 되셨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나이 차이가 제법 나셨거든요. 아직 저희 친정 부모님도 50대인 반면 양가 어른들 중 첫 번째 맞이하는 환갑 잔치였는데 요즘은 환갑이라고 성대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식구들 불러 밥은 먹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은 작게라도 잔치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주도하에 친척들 여러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100만 원을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것만 내면 되는 거냐고 따로 뭐 해드릴 건 없냐고 물었는데 그건 자유라고 하셨어요. 다만 친척들 불러 식사 대접하고 작더라도 답례 떡은 들려보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알겠다고 했죠. 솔직히 동선애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손윗사람인데 동서한테 얼마 냈냐고 묻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기려다 시아버님 금팔찌라도 하나 해드려야 하면 아무래도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게 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싶어 동서에게 말할 참이었는데 동서가 자꾸 저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고 메시지나 톡을 보내도 확인한 것 같았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팔찌는 됐고 그냥 시아버님에게 돈 50만 원 든 봉투만 하나 만들어 드릴 작정이었고 마침 시아버님 환갑 당일이 되었는데 동서는 친척들 맞을 준비도 하지 않고 구석에서 연거푸 깡소주를 마시고 있더군요. 서방님만 몸아려운 가나지 마냥 안절부절 못했는데 저희 남편이 나서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걸 제가 하지 말라고 붙들었어요. 괜히 잘못 건드려서 빌미 만들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도 입술이 바르르 떨리면서 언제 터질지 모를 분노를 삭히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쟤 좀 어디 안 보이는 대로 치워라. 쟤는 왜 저런다니?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나서고 싶지 않지만 서방님한테 시키면 싸움 날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 남편을 시킬 수도 없어서 제가 동서에게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저를 째려보던 동서는 이내 더 구석으로 가서 술을 계속 먹었고 저는 저러다 뭔 일이 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서방님에게 계속 눈치를 줬는데 서방님은 보고도 모른 척 하려고 하더군요. 요즘 돈 문제로 엄청 싸운다면서 자긴 싸우기 싫어서 자기 와이프한테 말 걸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자기 혼자 간다고 했는데 동서가 굳이 간다고 해서 온 거라고 했는데요.
저건 또 무슨 꼬라지인가 싶더군요. 아무래도 언제고 나를 잡아서 동서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늘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꽤 자리가 무르익어 갈 즈음 동서가 얼마나 마셨는지 비틀거리며 시어머님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는데 순간 동서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제가 동서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동서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저를 뿌리치고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향했고 꼬부라진 혀로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었어요. 저 말고 시어머님이 친척들에게 개망신을 당하신 거예요. 어머니, 저 불만 있어요. 저 어머니 말 듣고 전세 들어갔다가 보증금도 다 못 받고 지금까지 소송 중인 거 아시죠? 근데 어머니, 왜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빌라 어머님이 계약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형님처럼 대출받아서 집 사고 싶었는데 대출받으면 큰일 난다고 전세 가라고 해서 전세 갔는데 이게 뭐예요? 아우 얘가 취했네. 너 미쳤어? 아니 하다 할 짓이 없어서 시아버지 환갑날 취해서 추사를 부리냐? 어머니는 이게 추사로 보이세요? 하소연이잖아요. 제 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형님네는 망했다고. 분명 제가 더 잘 살 거라고. 어머니 말만 들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저는 돈도 없고 집도 없어요. 얘가 왜 이래? 너 그 입 안 다물어? 네, 어떻게 뚫은 입인데 다시 다물라고 하세요. 저 이 말 하려고 아까부터 술 마신 거예요.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어머니 집을 팔고 그 돈을 저희 주시든 저희도 형님처럼 용산에 있는 아파트 가게 돈 해주시라고요. 야 홍은지, 너 그만하지 못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너는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가만 보면 네가 제일 나빠. 아주버님 봐봐. 너는 형 보고 뭐 느끼는 것도 없냐? 내가 마마보인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실속 없고 등신 머저리인 거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하는 건데. 어머 얘가 진짜? 너 돌았니? 네, 저 돌았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안 돌 수가 있어요? 어머니 말 듣다가 가진 거 날리고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뭐야? 너 그것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였어? 네 형님도 똑같이 냈어. 그러니까요. 형님은 돈 벌었으니까 낼 수 있지만 어떻게 저희한테 내라고 하실 수 있냐고요. 그리고 저 등신 같은 남편 놈이 그 돈은 주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갖다 줬다고 하고.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형님 돈 버는 동안 저는 제가 가진 거 까먹고 없는데 왜 이런 건 똑같이 해야 하냐고요.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쥐뿔도 모르면서 저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날 동서는 나를 제대로 잡은 듯 온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참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 탓을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도 잔치고 뭐고 다 때려치우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는데 시어머니 얼굴만 잔뜩 구겨지셨죠. 그리고 서방님 손에 질질 끌려나간 동서는 결국 서방님에게 이혼하자고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는데 동선의 부모님도 오셔서 한바탕 뒤집어 놓고 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지 뜻이 확고하면 그네처럼 지 뜻대로 했겠지.
그땐 지도 내 말에 동의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걔 진짜 이상한 애구나. 잘 됐다. 이참에 그냥 헤어져. 어차피 니들 사이에 애도 없지 않니? 저 말을 옆에서 듣는데 저는 다시금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졌어요. 사실은요, 동선애가 아직 애가 없는 것도 시어머님이 집 사기 전에는 애를 갖지 말라고 훈수를 두셨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 진짜 아는 서방님이나 동서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저런 식으로 자기는 잘못 없다는 듯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없던 정도 뚝 떨어졌는데 그런 시어머니는 이젠 동네에서 그렇게 제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원래 우리 큰애가 똑똑해. 그렇게 지가 딱 알고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니까. 나는 걱정돼서 너무 모험하는 거 아니냐고 옆에서 말렸는데 아니라고 확실하다고 그렇게 집을 사더라고. 그리고 그 집이 5배가 올라서 이번에 용산에 큰 평수 아파트 사서 이사 갔잖아. 한강이 그렇게 잘 보인대. 어머 정말? 자기는 맏며느리 하나는 기똥차게 얻었네. 자기는 좋겠어? 좋지. 나는 걔가 처음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좋더라고. 저 말을 제가 어쩌다 듣게 됐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이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저런 이기적인 사람한테는 최소한의 할 도리만 하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남편은 저 편한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내키지 않으면 전처럼 자기 본가에 아예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을 보니 올라왔던 화가 좀 내려갔는데 어떻게 저런 엄마 밑에서 저희 남편 같은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제 남편이 서방님 같은 인간 말종이었다면 저는 동서처럼 살지 않았을 건데요. 아니죠. 애당초 그런 결혼은 엎어버리고도 남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지경까지 오도록 아무것도 안 한 동서 잘못이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원래 가재는 개편이라고 저는 동서가 짠하기만 합니다. 그러게 그냥 저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이제라도 동서가 꼬였던 인생 잘 풀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한 서방님은 다시 시댁에 들어갔는데 이제야 자기도 엄마 말 듣다 인생 꼬였다며 자기 엄마 탓을 한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시아버님도 친척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해 시어머님을 본체 만취한다고 남편한테 들었어요. 시아버님이 말씀하시길 시어머니에게 그 주둥이 좀 닫고 살라고 하셨다는데 그러게 시어머님은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걸 너무 맹신하는 게 문제긴 했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해 가방끈 콤플렉스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TV나 핸드폰 속 카더라 뉴스를 보고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살았는데 남들한테는 대학도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시어머니는 당신 열등감이 엄청 심하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부동산 어쩌고 아는 척을 하니 그게 꼴보기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해보자는 것도 100% 진심이셨는데 이제는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는 아들 결혼 생활까지 망치셨으니 시어머니는 가족들 사이에서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이중성이 싫어 다시 발길을 끊어버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제가 전화도 잘 안 받으려고 하자 요즘은 그렇게 저한테 쩔쩔 매세요. 아무래도 이제 돈 낳을 구멍인 자식은 저희밖에 없으니 저랑 최대한 잘 지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미 제 마음도 돌아서 버렸으니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 이젠 뇌물 같아서 시어머니가 주시는 반찬도 마다하고 그냥 명절이랑 생신 때만 보는 걸로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게 원래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는 건데 시어머니의 그 못난 열등감이 당신 자신을 가족들 사이에서 고립시키고 만 거죠. 그리고 당신 잘못을 인정하고 동서한테 미안하다고 했다면 어쩌면 동서도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혼을 했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더 나았겠죠. 하지만 아마도 시어머니는 평생 가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사실 양반인데 그걸 알기에 저는 시어머니와는 절대 가까이 지낼 마음이 없네요. 어쩌면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라고 동서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는 제 가치관과 뜻에 따라 중심을 잘 지키고 살아갈 생각인데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절대 제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먼 훗날 저희 아들 둘이 결혼한다고 하면 국이 됐든 찌개가 됐든 니들 인생이니 니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와 서방님을 보니 더더욱 그래야 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제 며느리가 동서처럼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하면 그건 생각만으로도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잘 판단하고 중간 역할 잘하게끔 아들 둘을 똑같이 키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아빠를 닮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 자식 키우는 건 부모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디 저희 아들들은 이런 엄마의 마음을 잘 따라와 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현재 첫 단추를 잘 낀 덕에 지금까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자산을 잘 불려가고 있는데요. 그에 반면 시댁 집안은 아주 초상집 분위기가 따로 없다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뭐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신경 쓰지 않을 건데 원래 인과응보고 결자 해지라고 이 모든 문제는 시어머니와 서방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은 없겠지만 그 문제의 두 사람이 이번 일로 조금의 깨달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원하는 바 마음껏 이루시며 매일매일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아들을 낳자마자 이별을 해야 했어요. 저에게서 아들을 뺏어간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혼전 임신이었던 데다 제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속수무책으로 뺏기고 말았죠. 눈물로 살아가던 어느 날 15년 만에 아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부고였죠. 아들 시신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는 제게 시어머니는 입 닫고 장례나 네 손으로 치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통안의 장례식을 치르러 갔던 곳에서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죽었다던 내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지 뭡니까? 그럼 지금부터 제 아들을 둘러싼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잖아요.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말이죠.
하지만 제게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어요. 무슨 연유에서인지 저를 낳으신 분은 제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러 나왔던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모든 만남은 인연이 있기에 가능한 거라고 하잖아요. 구멍가게 할아버지와 저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린 저를 키우기 힘들었던 할아버지는 경찰을 통해 저를 시설에 보내주셨지만 결국 저를 품게 된 건 할아버지셨어요. 저는 시설에 보내지고 얼마 안 돼 부유한 집에 입양이 됐어요. 어릴수록 입양이 잘 되는 편이라서 운이 좋았던 거죠. 그 집에서 6살 때까지 그 집 딸로 살았어요.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러다 7살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파양이 됐어요. 이유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집 부부한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부모인 줄 알았던 사람들한테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저는 충격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주변을 통해 얘기를 전해 듣고 알게 되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조금만 화가 나면 머리를 바닥에 쿵쿵 찍곤 했대요. 아무래도 어린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설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않고 늘 혼자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던 저는 매일 시설에 찾아오는 할아버지 한 분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 수 있었지만 그분이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저를 구해주신 구멍가게 할아버지셨어요. 제가 입양이 된 후에도 할아버지는 매주 시설에 찾아와 아이들한테 과자랑 사탕도 가져다 주시곤 했었는데 제가 파양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그렇다고 제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시곤 하셨죠. 처음엔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나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할아버지랑 나란히 앉아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이나 답을 하게 됐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나를 버린 양부모와 달리 할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시설에 찾아와 주셨지만 그렇다고 저를 입양하시지는 않았어요. 언젠가 제가 할아버지께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나 입양해주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 나는 이미 늙고 힘이 없어서 널 키울 자신이 없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힘든 일은 내가 하면 되니까요. 나도 벌써 9살이나 됐다고요.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선생님 몰래 양말도 빨았는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 좀 입양해 주세요. 고작 9살이었던 저는 입양을 그저 함께 사는 것 정도로 간단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입양해달라고 할아버지를 졸라댔어요. 어린아이의 철없는 행동에 많이 곤란하셨을 텐데도 할아버지는 늘 웃는 모습으로 성심껏 대답을 해주셨어요. 비록 할아버지한테 입양이 되진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제 보호자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생이 되도록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늘 참석해 주셨거든요. 물론 대학교 입학식에도요. 시설에서 자란 제가 대학까지 다녔다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들 놀라요. 그도 그럴 게 시설에선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하거든요. 정착금이라고 해봐야 당시만 해도 500만 원도 안 됐는데
그 돈으로 살집도 구하고 살림살이도 사고 취직을 하기 전까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학을 다니나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건 정말 불가능해요. 저도 후원자님이 안 계셨다면 절대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을 테니까요. 다행히 고3이 올라가던 때 원장님을 통해 후원자분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만 한다면 등록금 일체를 대주겠다고요. 솔직히 제 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말에 희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다행히 제가 들어간 시립대는 등록금이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후원자님한테 부담을 덜 지을 수 있었죠. 후원자님은 매번 원장님을 통해 등록금을 보내주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만나주신다고 해도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제 인생이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얼굴도 모르고 사는 건 너무한 것 같아서 틈만 나면 원장님을 졸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후원자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바로 구멍가게 할아버지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글쎄 할아버지가 혼자 손님도 없는 불 꺼진 가게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눈물이 다 났어요. 제게는 더 나은 인생을 살라시며 그 큰 돈을 선뜻 내주시면서 정작 당신은 초라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니 저만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실 텐데 말이죠. 문 앞에서 울먹이는 저를 발견하신 할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죠. 누가 괴롭히더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펑펑 울기만 했죠. 감정을 추스른 뒤에야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곤 약속했어요. 할아버지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하지만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은 분과는 기약 없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제 걱정이 되셨는지 가게가 딸린 집과 통장 잔고를 모두 제 앞으로 남겨주셨어요. 유언처럼 남긴 글에는 어차피 당신에겐 책임질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유일한 친구인 제게 모든 걸 남긴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유일한 제 바람막이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나라는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자격도 없는 건가? 왜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는 건가?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나만 온전치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을 때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제 아이의 아빠를요. 친구의 권유로 등산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훤칠한 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른 그 남자는 학생 신분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경영학과 선배였어요. 씀씀이가 좋아서 그런지 선후배 할 거 없이 다들 그 선배 앞에서 딸랑이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툭하면 동아리 사람들한테 밥과 술을 사고 누가 자기 물건에 호기심을 보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주곤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선배, 그 지갑 어디 거예요? 그거 명품이죠? 엄청 비싸 보이는데. 아, 선배한테는 가격 따윈 상관없겠구나. 나 같은 서민이야. 물건 살 때 가격표 먼저 보지만 선배 같은 부자들은 물건만 보고 살 거 아니에요.
아, 다음 생에 태어나면 형처럼 되고 싶다. 부럽다 진짜. 자식, 뭘 그런 걸 가지고 다음 생까지 생각하냐? 그렇게 마음에 들면 이거 너 가져. 난 집에 다른 디자인이 있으니까. 당시 백화점 가격으로 100만 원에 달하는 지갑을 선뜻 내주는 선배를 보고 저는 속으로 기함을 토했어요. 100만 원이면 내 2달치 생활비였거든요.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이렇게 돈을 물쓰듯 하나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화가 나기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 자기가 벌어서 얻은 돈이겠어요? 부모 잘 만난 덕에 공짜로 생긴 돈이겠죠. 누구는 낳아준 사람 얼굴도 모른 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가며 살고 있는데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선배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밥을 사준다고 해도 약속이 있다고 빠지고 나란히 옆자리에 앉게 돼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일부러 선배를 무시했어요. 그래서였는지 선배는 유독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자기 좋다는 여자들은 마다하고 말이죠. 권희정이라고 했나? 국문과 3학년 맞지? 상준이랑 같은 과. 네. 와, 대답이 참 야박하다. 좀 길게 대답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점심 안 먹었으면 같이 나가자. 내가 TGI에서 스테이크 사줄게. 싫어요. 뭐가? TGI가 아니면 스테이크가? 그것도 아니면 나? 마음 같아선 그래 너다. 난 네가 정말 싫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제게 그 정도의 깡은 없었어요. 어찌됐거나 선배는 저와 같은 동아리인데다 저보다 학번이 위니까요.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라면 몰라도 동아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자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데 괜히 상황을 껄끄럽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굴하지만 다른 핑계를 댔어요. 고기 안 좋아해요. 혹시 채식주의자?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더 길게 대화를 이어가게 될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채식주의자는 개뿔, 고기라면 환장을 하는데.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채식주의자인 걸로 하자 싶었어요. 같이 고기를 구워 먹을 일도 없으니 알게 뭐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배를 쥐고는 깔깔대고 웃지 뭐예요. 아, 요즘 채식주의자는 닭꼬치도 먹고 제육덮밥도 먹는구나. 몰랐네. 아, 미안. 실은 내가 학교 근처 분식집이랑 김밥 천국에서 널 몇 번 봤거든. 동아리방에선 늘 말도 없고 표정도 안 좋길래 원래 그렇게 우울한 성격인가 했는데 친구들끼리는 잘 웃고 말도 잘하더라. 그래서 식당에 네가 있을 때마다 주의 깊게 보곤 했어. 한마디로 희정이 네가 오늘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한 건 나 때문인 거지? 싫어하는 건 고기가 아니라 나인 거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나? 난 희정이 네가 마음에 드는데. 아무래도 내가 변태인가 봐. 나 싫다는 사람한테 애정이 더 생기니 말이야. 권희정,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넌 계속 날 싫어해. 내가 사주는 밥 먹고 내가 사주는 옷도 입고 구두도 신고 백도 메고 나랑 데이트도 하면서 계속 날 싫어하라고. 난 내 방식대로 널 좋아할 테니까. 어때? 꽤 현명한 방법이지?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인지 어이가 없어서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 손목을 잡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지 뭐예요. 선배 손에 이끌려 선배 차에 타게 된 저는 난생 처음 가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게 되었어요. 안 먹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스테이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협박을 하지 뭐예요. 그 비싼 스테이크를 버리는 게 아까워서 할 수 없이 먹었죠 뭐. 맛은 있더라고요. 스테이크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운 저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어이 제가 일하는 카페 앞까지 차를 태워주지 뭐예요. 사람들 시선을 한눈에 끄는 값비싼 수입차로 말이죠. 카페에 들어갔더니 사장님과 알바생들이 제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 누구야? 방금 타고 온 차 재규어 맞지? 와, 난 저 차를 잡지에서나 봤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 너 저 남자랑 사귀는 거야? 언제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동아리 선배예요. 선배는 무슨, 아까 그 남자 눈빛 보니까 하트가 슝슝 나오던데? 이야,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희정이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제법이야 아주. 원치 않는 스테이크를 얻어먹고 원치 않는 차 한번 올라탔다가 저는 하루아침에 반란 까진 고양이가 돼버렸어요. 선배는 학교에서도 남들이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해댔어요. 제게 명품백을 사다 안기거나 제가 수업을 듣는 강의실까지 와서는 요망한 눈빛을 쏘아대며 누가 들어도 둘이 사귄다고 생각할 만한 말들을 해댔거든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과는 물론 동아리 사람들 사이에 저와 선배가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저는 그동안 선배를 호시탐탐 노리던 여학생들한테 공공의 적이 돼버리고 말았죠. 어디를 가나 여학생들의 눈총을 받았고 남학생들은 제게 어떤 매력이 있기에 그 잘난 선배가 저한테 빠져서 해롱거리는지 궁금해했어요. 한마디로 의도치 않게 유명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덕분에 저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서 온종일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집에 돌아가면 기진맥진이 되기 일쑤였죠. 이런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배는 재미있는 장난감을 손에 쥔 아이처럼 좋아 죽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선배를 불러 따졌어요.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돈 좀 있으면 사랑 가지고 놀아도 되냐고요. 내가 선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선배가 아냐고요. 내가 언제 선배한테 명품백 사달랬어요? 비싼 차 태워달랬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선배한테는 날 가지고 노는 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만큼이나 쉽고 간단한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나는 아니에요. 선배한테 휘둘리면 휘둘릴수록 내 처지가 한심해서 죽고 싶다고요. 난 선배랑 달리 가진 것도 없고 뒤에서 나를 받쳐줄 부모도 없어요.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그만 흔들고 모른 척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솔직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모른 척 하겠냐는 계산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선배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돈도 많고 여차하면 뒷수습해줄 잘난 부모님도 있어. 네가 나를 가지면 내 돈도 내 부모의 권력도 다 네가 갖게 되는 거야. 어때? 남는 장사지? 아, 사람이 진짜 내 말 못 알아들어요? 정말 끝까지 왜 이래요? 너야말로 내 말을 제대로 듣기나 한 거니? 내가 말했잖아. 너는 나 안 좋아해도 된다고. 그냥 내가 주는 거 받고 네가 챙길 수 있는 거 챙기라고. 날 사랑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힘들어? 내가 네 처지 모르고 접근한 것 같니? 돈도 많은 내가 한 사람 인생 터는 건 일도 아니야. 네가 살았던 시설, 네 학비를 대주던 할아버지, 네 한 달 수입, 네가 지금 사는 집,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건 뭐든 부담 갖지 말고 받아.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안 보이거든.
그냥 마음 변해서 떠났다고 생각하고 그럼 되잖아. 그때는 선배의 그 말이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의 객기 정도로 들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 선배가 했던 말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아르바이트를 쉬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선 볼 수 없는 값비싼 차라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차문이 열리더니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구석이 하나 없는 멋진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권희정 학생 맞죠? 나 기원이 엄마예요. 그제야 왜 이런 값비싼 차가 우리 동네에 와 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기원이는 선배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이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그림이요. 가난한 여자에게 돈 봉투를 내던지며 이거나 먹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같은 흔해 빠진 레퍼토리요.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돈 봉투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살짝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기원이가 희정 학생을 많이 좋아해요. 걔가 지 아빠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기원이 아빠는 희정 학생만 괜찮다면 졸업 전에 식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어때요? 이건 또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싶더라고요. 진짜로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결혼식이라니. 선배가 누굴 닮아서 자기 멋대로인가 했는데 이제 보니 부모님을 쏙 빼닮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기원이 아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요. 역시나 선배 어머님은 나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도 지금 당장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싶지만 희정 학생 인생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기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예요. 병원에서는 10살도 못 넘길 거라고 했었는데 벌써 25해를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선배가 왜 그렇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자신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도 결국은 제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말이라는 것도요. 나를 데리고 놀다 버리려는 가벼운 생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더라고요. 제 얼굴에서 표정 변화를 읽었는지 선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애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해요. 형들을 제치고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았거든요. 문제는 그걸 이어줄 자식이 기원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기원이가 아니라면 그 자식이라도 회사를 이어줬으면 해요. 희정 학생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를 아들 앞세와 결혼 닥달하는 거 이기적이라고 해도 좋아요. 지금이라도 희정 학생이 싫다고 하면 없었던 일로 할게요. 우리 욕심 채우자고 남의 자식 가슴에 못 박을 생각은 없으니까. 담담하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식의 얘기를 꺼내는 선배 어머님을 보니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깔보곤 했는데 선배 어머니는 그들과 달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는 선배와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선배 어머니는 잘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집에 들어온 저는 그대로 현관 앞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몸에 열이 많이 올랐는지 장렬하는 태양 아래 펼쳐진 사막을 걷는 꿈에 시달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끙끙 앓아가며 잠에 취해 있었는데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겨우 잠이 깬 저는 바닥을 기어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때 문 안으로 성큼 들어온 선배의 얼굴을 보고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선배를 통해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은 어쩌면 내내 가슴속에 억눌러 왔던 외로움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혼자 모든 걸 해내야 하고 힘든 순간도 홀로 버텨내야 했던 외로운 내 삶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온몸이 불덩이처럼 끓어오르던 탓에 그대로 쓰러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죠. 정신을 차린 곳은 내 집이 아닌 병원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좋은 병실은 처음이었어요. 병실 하나가 우리 집 전체보다 더 컸으니까요. 소파에 기대앉아 잠들어 있던 선배는 제 인기척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화가 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몸이 그렇게 불덩이인데 왜 병원엔 안 갔어?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선배는 어떻게 알고 왔는데요? 엄마가 너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 얘기해 주셨어. 희정아,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살자. 결혼하자고 닥달하는 거 아니야. 사는 동안 너 귀찮게도 안 할게. 그냥 내 눈길 닿는 데 있으라고. 그뿐이야. 오늘처럼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어떡해? 내가 옆에 없을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곁에서 지켜만 볼게. 네가 싫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하자. 네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날 선배는 확실히 달랐어요. 늘 사람 약을 올리듯 장난처럼 말하던 선배였지만 그날 선배의 눈빛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내가 많이 약해진 탓이었는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피 끓는 청춘을 한 집안에 몰아넣었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리가 있나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는 선배의 약속은 일찌감치 물 건너갔고 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가와 제 옆에 찹쌀떡처럼 붙어 앉았어요. 열이 떨어진 지가 언젠데 툭 하면 열을 잰다는 명목하에 이마며 얼굴을 손바닥으로 부벼대는데 고아인 저보다도 정에 굶주린 사람 같았다니까요. 학교는 물론이고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가는 중학교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까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며 운전기사 노릇까지 했어요. 이러니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항변을 해봤자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죠. 그렇게 반년 가까이 동거를 이어갔고 이제는 선배의 스킨십이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결국 함께 산 지 1년도 안 돼서 우리는 연인 사이가 돼버렸죠. 그러다 우리 아들도 만들게 되었고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졸업을 앞두고 한창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였어요. 평소 가리는 음식 없이 잘 먹던 저였는데 이상하게 음식 냄새만 맡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서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갔는데 약사가 뜬금없이 마지막 생리는 언제 했냐고 묻더라고요. 원래 생리 불순이라고 했더니 테스터기를 내밀더라고요. 임신일지 모르니까 약 먹기 전에 테스트부터 해보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약사가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테스터에 붉은 줄 2개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보고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순간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보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 밀려오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고 무엇보다 얼마 안 남은 임용고시가 걱정이었어요. 임용고시에 합격한다 해도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교사 일을 하기 힘들 거고
이래저래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잠깐이기는 했지만 선배한테는 비밀로 하고 아이를 치울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배한테 임신 사실을 전했더니 이 남자가 글쎄 펑펑 울지 뭐예요. 그날 밤 선배 전화를 받고 저희 집으로 달려오신 선배 부모님도 제 임신 소식에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기특하다며 제 손을 잡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게 가족인 건가 싶었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분위기에 취해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일단 휴학을 하고 출산한 뒤 다시 복학해 임용고시를 치르라는 선배 아버님 말씀에 따라 학교에 휴학계를 냈어요. 그리곤 태교에 전념하게 되었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라는 어머님 말씀에 따라 과일이며 채소, 소고기도 최고급으로만 먹어야 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호사가 또 언제 있을까 싶더라고요. 임신 전에도 강아지 따라다니듯 저를 따라다니던 선배는 이제 아예 암수 한 몸처럼 제 옆에 착 달라붙어 다녔어요. 모기나 개미 같은 작은 곤충도 마치 인류를 위협할 만한 거대한 적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제 옆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주었고, 식사량이 조금만 줄어도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며 병원에 가자고 난리였어요. 가끔 자다가 눈을 떠보면 제 옆에서 지그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선배와 눈이 마주치곤 했죠.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은 한꺼번에 몰아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버거울 만큼 행복하고 고마웠어요.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요.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정작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저는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어요. 제가 분만실에서 10시간 넘게 산통과 싸우고 있던 그때 선배는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걱정할까봐 아픈 티도 안 냈던 선배는 엄청난 통증을 진통제 하나로 버텨왔던 거예요. 긴 산통 끝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선배는 물론 선배 부모님조차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신 선배 어머님이 보낸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이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선배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던 저는 혹시 이대로 버려지는 게 아닌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양부모한테 파양을 당할 때도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또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다시 버려진 건지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일주일이 가깝게 지난 어느 날 아침부터 도우미 아주머니가 부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사모님이 퇴원하라셔. 병원에서도 그러라고 하고. 일단 짐은 내가 다 싸뒀으니까 아침 먹고 바로 퇴원하자고. 선배는요? 선배는 왜 안 온대요? 내가 애 낳은 건 알긴 한데요.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나도 뭘 알아야 대책을 세우든 할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울먹이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던 도우미 아주머니는 자기도 안 되겠는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애기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 집 아드님이 말이야.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 다들 장례를 치르느라 병원에 못 왔던 거고. 집에 가서 기다리면 조만간 사모님이 다녀가실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나랑 집으로 가자. 아주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악을 쓰며 절규했어요. 선배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나는 아직 선배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나랑 아기만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미친년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죠. 얼마나 그렇게 울었는지 울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우리 애를 왜 어머님이 데리고 가요?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내가 엄마라고요. 당장 데려오세요. 내 아이 돌려달라고요. 데려오면 네가 혼자 어떻게 키울 건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 이제 겨우 23이야. 이제부터 네 인생은 시작인데 죽은 사람 아이 데리고 뭘 어쩌겠다고. 넌 네 인생을 살아. 내 아들 아이는 우리가 맡아서 키울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도 최선일 거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기원이 마지막 부탁도 있고 하니 앞으로 너 먹고 살 길은 마련해 주마.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아이를 볼 생각은 하지 마. 그게 네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 네가 이 약속만 지켜준다면 내가 반드시 네 아들을 너한테 돌려줄게. 그러니까 내 말 듣고 기다려. 선배 어머니는 그렇게 제게서 아들을 뺏어갔어요.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선배랑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왔고요. 선배와 함께 꾸몄던 아이방은 주인을 맞아보지도 못한 채 굳게 닫혀버렸어요. 그 집에서 저는 한 달 남짓 지내다가 들어갈 때 가져갔던 옷가방을 들고 몰래 집을 나왔어요.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집뿐이었어요. 하지만 방치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들어가 살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게가 딸린 그 집을 팔고 제가 가지고 있던 원룸 보증금을 보태 변두리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샀어요. 그 집에 공부방을 만들어 방과 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 15년이 지난 지금은 어엿한 보습학원으로 키워냈어요. 선배 집에서 도망치듯 나온 이후 제가 새로 이사한 집 우편함에는 종종 소인이 찍히지 않는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사내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가슴팍에 달겨있는 이름표에는 이진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선배가 죽기 전 아이 이름을 미리 지어 놓았었는데 그때 지은 이름이 진원이었어요. 내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속 배경으로 보아 한국이 아닌 건 확실했어요. 있는 집에선 다들 자식들을 조기 유학을 보내곤 하니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아들을 만나러 가게 될지 몰라 미리 여권을 마련해 두었어요. 10년이 지나 여권 만료가 되었지만 여전히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쓰지도 않은 여권을 갱신해서 늘 가방에 넣고 다녔죠. 철마다 아이의 성장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은 우리 집 우편함에 놓였어요. 봉투에는 사진 외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선배 어머님이 보낸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자신이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인 것 같더라고요. 사진 속 아들은 커갈수록 제 아빠를 똑 닮아갔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한 번에 알아볼 정도로 말이에요. 15년이란 세월을 사진 몇 장으로 달래며 언젠가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전 낯익은 남자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모님을 모시던 김비서입니다. 또렷하게 얼굴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선배 어머님을 모시고 저를 찾아왔을 때 몇 번 본 기억은 어렴풋이 났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병원에 있을 때 퇴원 수속을 하러 왔던 기억도 나고요.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아드님 장례식이 곧 있을 예정이거든요. 사모님께서 아드님 장례는 본인 손으로 직접 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 장례식이라뇨.
우리 애가 잘못되기라도 했던 거예요? 거짓말이죠?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죠? 내 아들이 왜 죽어요? 잘 키워서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하와이에 도착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남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저를 차에 태워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젖 한 번 물리지 못했는데 처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내 아들 장례식이라니. 그동안 기다린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남자와 함께 하와이에 도착한 저는 현지에 마련된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싸늘한 주검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멀쩡한 아들을요. 엄마 맞죠? 죽은 제 아빠를 빼다박은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이내 제 품에 안기더라고요. 할머니를 통해 그동안 제 사진을 받아봤다며 만나면 한 번에 알아보려고 얼굴을 익혀뒀다고 하더군요. 누가 내 아들 아니랄까봐 하는 짓도 저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어요. 한참을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왜 멀쩡히 살아있는 내 아들을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나를 여기로 불러들인 건가 하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와이에 도착한 다음 날 걸려온 선배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 수 있었어요.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구나. 이게 다 늙은 시애미의 한 때문이라고 생각해다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 우리의 아빠가 시한부 판정을 받자마자 아버님은 밖에서 아이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머님과는 정략 결혼이었으니 자기 구미에 맞는 여자한테서 아들을 보자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10살을 못 넘길 거라던 아들이 20살이 넘도록 멀쩡히 살아있자 마음을 고쳐먹곤 여자들을 정리하셨던가 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들만 믿고 아무 대책 없이 지낼 수는 없었던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비서와의 관계는 이어가고 있던 참이었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 대신 손자를 후계자로 삼으면 되겠다는 계산이 섰던 모양이에요. 선배가 죽고 제 아들을 뺏어간 건 어머님이 아닌 아버님이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자를 잃고 자식까지 빼앗긴 제가 가여웠던 어머님은 어떻게든 제 아들만큼은 제 품으로 보내주려고 지난 15년간 손주를 품어왔던 거예요. 하지만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아버님은 여전히 주변에 여자를 들이셨고 그로 인해 어머님은 여자로서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요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은 아버님께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아오셨고 아버님이 암이 재발해 더는 회생 불가한 순간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수를 한 거예요. 다 죽어가는 남편한테 하나뿐인 손자의 부고를 전하는 걸로요. 비서실에서 눈치챌 걸 고려해 엄마인 나까지 속여가며 하와이로 데려오는 수고까지 감내하면서 말이죠. 이날을 기다리며 그 긴 세월을 버텼어. 너는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다만 나로서는 이 방법밖엔 없었다. 미안하다 애미야. 뒷일이 수습되면 직접 찾아가 사죄하마. 이 모든 게 어머님의 복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걸 알고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내 자식을 보호해준 어머님한테 고맙기도 했고요. 자식을 앞서 보내고 남편의 숱한 외도를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심정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현재 아버님은 의식불명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생을 연명하고 계세요. 아버님이 손주 하나만 믿고 더는 자식을 두지 않았던 터라 유산 문제로 시끄러워질 이유는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저와 아무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저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나 앞으로 행복하게 살 일만 신경 쓰면 그만이니까요. 아들이 원한다면 회사를 물려받는 것도 고려해 보겠지만 저와 선배를 닮은 아들이 그걸 원치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15살밖에 안 돼서 돈의 가치를 몰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딱히 강요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모자에게는 돈보다는 우리가 함께하는 1분 1초가 더 소중하니까요. 마음고생하며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만큼 앞으로는 우리 모자 앞날에 행복한 나날이 가득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저희 모자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